자, 이제 265쪽 봐주세요. 265쪽.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제가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권자, 구역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환지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게 환지처분인데, 여기서 이제 환지처분이라는 것이 크게 둘로 나눠지죠.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는 거, 환지교부.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고,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모자라고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그래서 환지교부와 청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환지처분이에요. 환지를 교부하고 청산금으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땅에 대해서 얼마를 줄지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환지처분인데, 먼저 환지교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순서대로 일단 뜻부터, 공산물의 1번 뜻부터 보시면 환지처분이란 도시와 사업의 공사 완료 후에 환지에서 정한 것을 확정하기 위한 처분이다. 그냥 여기 이것도 이분이 그냥 알아서 적어놓은 거고, 환지처분의 뜻 자체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환지를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그냥 보시고, 제 뜻과 좀 다르게 적혀 있으니까. 자, 환지처분 절차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넘겨보시면 그 시기만 한번 볼까요? 자,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4번 보시면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준공검사일로부터 공사 준공검사일부터 60일 내 환지처분하게 돼서 4번에 1번이죠. 4번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지정권 제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괄호 속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 있는 때로부터, 괄호 속 얘기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공사 완료 공고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하라. 이게 환지처분 시기예요. 60일 내 환지처분하라.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환지받을 소유자에게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 아까 배웠던 그 사항을 알려주는 게 환지처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때도 주로 통지서를 받죠, 그죠? 통지서를 통해서 알림을 받으면 이제 그 처분이 되는 겁니다. 직접 앞에 놓고 표창장 수여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알려주면 환지처분이 되고, 알리고 나서 관부나 공부일을 공고하라. 공고하면 요 공고가 환지처분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에 환지처분 효과가 나오는데, 자, 환지처분 효과. 자, 여기 보세요. 또, 자,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정지처럼.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대해서 환지에 대한 권리를 언제 취득하느냐.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환지계획대로 아까처럼 표현하면, 자, 종전의 땅이 환지계획상 여기 있을 때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바꾸려 했다면 여기 종전의 땅에 존재하던 권리가 대부분 환지로 대부분 이전을 합니다. 대부분 이전을 해요. 대부분 이전을 하고, 이전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종전 토지에 계속 존속하는 것, 이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남아있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고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것 두 가지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존속하는 거 두 가지, 소멸하는 거 두 가지. 이것도 왜 존속하는지, 왜 소멸하는지 생각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둘 빼고 나머지는 이전합니다. 그럼 이건 이전이라고 제가 말을 표현해놨지만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고, 여기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취득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취득하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기본인데, 등기시가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고, 여기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권리 취득 시기에 대한 민법 규정이 기본인데요.
권리 취득 시기에 대한 민법의 규정,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신 얘기 중에 보통의 권리 취득 시기는 그 둘로 나눠지죠.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으로.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은 이제 다 아시죠? 그런 거 민법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를 마쳤을 때. 민법 186조 얘기예요.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한다. 아무리 잔금 내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잔금 내고 등기 신청해서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지가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인데 법률행위는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시기는 그 법에서 정하는 때예요.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때예요. 요렇게는 여러분들이 민법만 배우실 때 잘 모르시죠? 그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하면 그냥 법률 규정에서 그냥 정한 때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민법에 관련된 것은 민법에 관련된 거 할 때 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건 이제 상속에 대해서만 민법에 속하는 상속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법에서 정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정하는 때. 그리고 등기는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대항력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이냐,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냐?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죠. 시행자와 여기 사업에 참여한 토지 소유자는 무슨 계약 등이 있습니까? 법률 행위가 아예 없지. 이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지 법률 행위는 없어요. 환지라고 해서 교환 계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언제? 법에서 정한 때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놓길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지처분을 공고하면은 환지처분하면서 공고하면 그 다음 날이라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냥 정해놨으니까 그 이유는 저한테 묻지 말아요. 요렇게 제가 도출된 것만 제가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취득 관련된 사람은 다 이때 취득이야. 그 대신 환지에 대해서 권한 취득하는 거 이때 지금 제가 환지만 그려놨죠. 예를 들어 환지 말고 입체환지를 취득한다. 환지 받을 게 없어 건물 일부가 되지만 언제 취득합니까? 다 공고 다음 날이에요. 아까 제가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자가 취득해요. 정한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랬잖아.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관련된 게 다 공고 다음 날이에요. 여기에 소유자가 환지든 입체환지를 받든 채비지를 시행자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다 똑같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면 되는데 이때가 아닌 유일한 예외,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한다. 등기 시에 취득한 게 유일한 예외가 존재해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입니다.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채비지를 누가요?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라고. 매입. 아까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채비지를 시행자가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시행자로부터 채비지를 산 사람 생각해봐. 산 사람. 일반인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관련된 개발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겠다면 아무나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매입했다니까요. 매입. 매매로 인한 취득이 매입이죠.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민법 186조로 돌아가서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그 이론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관련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나 매입하는 거라니까. 돈은 미리 냅니다. 아까 예정자인데 팔았을 때 미리 내요. 그걸 시행자가 사업비용으로 충당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내지만 시행자는 미리 돈은 받아 쓰지만 나중에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을 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 샀던 사람은 등기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비지를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면 시행자는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다니까요. 이렇게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샀던 사람은 이때 취득한다고. 무조건 채비지를 이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채비지를 누가 취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다고. 먼저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넘겨주면 이 사람은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매입이잖아. 그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이거 존속과 소멸.
에, 지역권 뜻 이제 배우셨죠? 민법에서. 지역권.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내가 저 11월 달에도 이거 지역권 하려고 했다. 민법에서 제가 안 배운 것 같다고 제가 안 해드렸는데 설마 지금까지 안 배울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배웠죠? 아, 여러분 한 분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완전 물건이 소유권이 안전 물건이고 소유권 아닌 제한 물건 중에서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는데 용익 물건 중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뜻을 앞에서 할 거 아니에요, 뜻을. 응? 예? 다 요역지, 승역지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개념은 아직 그 파트까지는 안 돼. 개념 말이야, 개념. 항상 어떤 이걸 내가 설명을. 땅지자에다 역할 역자를 쓴단 말이야. 지역. 그래서 땅의 역할에 대한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그 역을 다른 땅을 위해서 그 역을 수행하는 땅을 승역지. 역을 받아들인다. 승역지. 그 역을 필요로 하는 땅이 필요할 요자 요역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이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은 그 지역권이 설정된 땅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 배우셨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제가 여기에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지역권은 이 땅을 위해서 예를 들어 종전의 땅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됐다. 자,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제가 도를 그렸어요. 도로를. 예? 여기 이렇게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는 호수야, 호수. 예를 들어서 주인은 호수야, 호수.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이 이제 도로를 설치해 들어갈 도로를 이 땅으로 해서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설치할 때 이거를 본인이 이 땅 주인이 아예 소유권을 취득해서 하면 아주 편하죠. 자기 땅에다가 도로 만들면 아주 편한데 지역권이 예외적으로 설정이 됐다 봐요. 소유권 안 되고 지역권을 설정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지역권을 설정해서 여기 이제 도로로 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요것이 승역지고 요것이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도로를 설정해서 설치된 지역권은 어느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 소유자가 대신 받을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성질상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다 환지처분 행위제도 여기에 대한 지역권은 그대로 이 땅을 위해서 존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성질상 남아있는 거예요. 왜 지역권은 성질이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 땅 소유자가 받을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속하는 처분. 여기 종전의 땅에 행해진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행정상 처분이든 재판상 처분이든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이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전속한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전속한다는 말이. 전속 전적으로 속해 있다. 전적으로 속해 있다. 전속. 연예인 전속 계약한다면 그 연예인이 전속 계약을 맺은 기획사랑만 있어야 되지 다른 데랑 계약 체결할 수가 없잖아. 그게 전속 계약의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해진 처분 중에서 성질상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했다. 이런 거 얘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그냥 전속 처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땅이 필요해서 이 땅이 공익사업을 할 땅으로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하는 수용 처분이 행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땅이 필요하지 이 땅 소유자가 받을 이 땅에다 공익사를 설치할 게 아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용 처분은 성질상 이 땅에 전속하는 처분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어. 이 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전속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채권자가 여기 이 땅 소유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 갚네 그래서 가압류를 했어.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 처분 행해졌다면 채권 회수 목적으로 이 땅의 소유물인 이거를 가압류했죠? 그러면 이 가압류 처분은 전속하는 거예요? 전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 땅 소유자가 받을 이 땅이 이 재산이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다가 가압류가 돼야 되죠?
이거는 넘어가는 거고, 글쎄, 넘어가 요 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넘어간다니까요? 아까 이런 게 전속하는 점이에요. 그냥 아직 종류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전속한다로, 전속하니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속한다는 걸 결혼으로 딱 따지면 뭐 그냥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속돼 있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에게 전속돼 있는 거죠? 좀 이상한 표현인가? 전속이라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소멸하는 거. 지역권을 제가 여기도 먼저 썼는데 원래 순서는 상관없지만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예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 여기에 대해서 환지가 정해져야 환지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죠. 만약에 이 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환지 처분에 행해지더라도 환지로 넘어갈 권리가 없죠. 그대로 여기 있다가 넘어갈 것도 아니고 전속하는 것도 아니니까 소멸해야지. 소멸합니다. 그리고 지역권 중에서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에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 말이 붙어야 돼.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란 말이. 그냥 지역권은 남아있어. 정전 토지를 위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니까 소멸하죠.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여기 새로운 도로가 여기를 관통하는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라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꼭 여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도로 생겼으니까 여긴 필요 없게 됐죠. 이게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에요. 이 말 붙었을 때. 쉽죠? 자. 이 그림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처음이라 지금 낯설어서 그렇지 다른 거 없어. 그냥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정해서 환지로 언제 권리 행사하느냐, 환지에 대한 권리를 언제 취득하느냐, 관련된 사람은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무조건 다 언제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를 다 하더라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유일하게 요것만 등기시죠. 왜? 매입 법률 행위로 취득했으니까 이 말 보고 찾아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고 다음날이고 대부분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는 거. 지역권은 항상 유역지 만화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성질상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소멸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할 거 아닙니까? 요거 좀 구별하시고. 전속하니까 넘어가지 않죠? 전속하니까? 환지로 정해져야 넘어가지. 환지를 정하지 않았는데 넘어갈 때가 어디 있어서 넘어갑니까? 그대로 남아있다 소멸하는 거지. 당연히 요거 얘들끼리 이해하시고 소멸하는 시기도 여기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넘어간다는 것은 환지 처분 후 다음날 넘어간다는 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 넘어간다는 것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공고일이 끝났다. 오늘 24시가 딱 존재하다가 내일 공공시로 바뀌면서 넘어가죠. 다음날. 그럼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소멸하겠네요? 다음날 되기 전에 소멸하겠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게 다음날이니까 넘어갈 필요 없잖아. 다음날 빼면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24시가 딱 되면서 소멸이지. 여기서 따온 얘기죠. 그죠? 일단 이렇게 그림을 자 보세요. 3번에 환지 처분 효과에서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봅시다. 3번의 양가를 1번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이치로 본다. 환지를 종전이치랑 동일시하는 것, 즉 이 얘기를 통해서 저 예외 빼놓고는 대부분 둘을 동일시한다. 종전의 땅에 대한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 시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둘을 동일시함으로써 같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입니다. 지금 환지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것도 다 이때로 보시면 돼요. 이때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그럼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넘겨 옆에 보세요. 양가로 2번에 환지 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밑에 환지 처분은 환지로 넘어간다는 게 환지 처분이잖아.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어떤 거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즉 전속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전속하는 처분은 환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종전 토지에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지역권은 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종전 토지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력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리고 양가로 3번, 4번 계속 여기까지를 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라고. 양가로 3번에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이게 입치한지 얘기죠. 입치한지 취득할 때 얘기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겠다.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으면 입치한지 받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역시 넘어가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4번의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할 때요. 시행자가, 사업에 관련된 자가, 아니면 보류지는 무조건 시행자가 갖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라 그랬잖아요. 각각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때도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 자 이건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죠.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는 이때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하잖아요.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지지만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림 하나 전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논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다 넘어가는 거 쫙 통일해서 해놓고 이때 넘어간다는 거 다 환지든 입치한지든 다 한꺼번에 해놓고 그렇지 않은 예외 해놓고 존속하는 거 두 가지, 소멸하는 거 두 가지 딱딱 모아놓으면 편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제2학사 나올 때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보기 쉽게 딱딱 돼 있을 거예요. 저 그림 기억하셔도 되지만 이건 지금 그대로 그냥 소개가 쭉 돼 있을 뿐이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 이제 청산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환지 처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하, 우리 5번의 청산금 확정. 하하.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된다. 이게 42조 6항이라 지금 여기서 항대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청산금 파트는 지금 이건 환지 처분 파트잖아요. 환지 교부 파트잖아. 이거는 환지를 교부하고 과부족을 형으로 청산하는 거죠. 그런 청산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뤄야 돼. 넘겨보세요. 5번에 청산금 나오잖아. 4번 청산금 여기서 다뤄야지. 여기서 다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걸 해드린 거예요. 요거 환지 교부까지 해드렸어요. 이제 청산금. 근데 이제 청산금은 환지를 교부할 때 과부족을 형으로 청산하는 건데 각각의 땅에 대해서 청산금이 언제 결정되는지는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해요. 환지 처분 시 청산금 얼마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확정돼야지 청산금 징수 여부는 가능해요. 확정은 확실히 결정된 것을 확정됐다 그러잖아. 그래서 청산금이 결정됐다고 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 결정하고 나서 청산금이 확정이 돼야 되고 확정됐을 때 비로소 징수 여부하는 게 원칙적 청산금 징수 여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한다라면은 확정은 어느 때 되느냐? 소유권 넘어갈 때랑 일치합니다. 아까 소유권 원칙적으로 언제 넘어간다 그랬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그때 확정이 된다고요. 아무리 청산금을 얼마 결정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청산원 개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 대해서 환지를 줄 때 과부족을 형으로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면 확정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할 때도 요거를 아까 여기서 처음에 요구할 때도 요거를 줄 때 동시에 요걸 같이 준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예? 여기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확정될 일이 없어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확정 시기는 일치해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시 결정을 한다 그랬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확정이 되니까 약간 며칠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 다 보통의 정상적 환지일 때지.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은 환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청산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건 항상 예외고. 자, 그 얘기 정도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입니다. 자, 4번에 1번 보시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부는 종전의 토지 등의 환지 및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사 환경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을 하라. 아까 우리 환지기 세울 때 평가했던 기준 7가지 기준 다 고려해서 제대로 청산해 주라. 과부적분을 이게 청산하는 개념인데요. 양가료분의 결정 시기가 청산금은 언제 결정을 합니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정 시기도 예외는 붙어 있잖아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즉 환지를 부지정한 땅에 대해서는 청산 대상 토지죠. 그때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직접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청산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항상 예외고요. 여기다가 아까 청산금 확정이라면 양가로 2번 다음에 전은 넣는단 말이야. 결정이 되고 나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표에다가 또 핵심에다 이렇게 해놨지만 청산금이 결정됐으면 청산금 확정 시기는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이 되는 거야. 결정과 확정 구별해서 결정 후 확정이잖아. 그리고 확정됐을 때 이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유보하라. 이렇게 확정됐을 때 비로소 징수유보하라는 겁니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부정된 땅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그랬고, 이렇게 동그라미 2번까지 보여드릴까요? 그냥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원칙은 한꺼번에 일괄하여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이자를 붙이면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가능해요. 자, 옆에 페이지 5번 보세요. 페이지 5번 환지 등기. 환지 등기. 아까 제가 소유권은 환지 처분하고 다음날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등기랑 상관없이 그때 넘어갔지만,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 절차에서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넘겨주고 나서. 그런데 이 등기라는 것도 이제 일반 공시법상 그 등기랑은 약간 다릅니다. 원래 일반 공시법에서는 등기 원칙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고,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등기 신청 임의주의, 필요한 경우 두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등기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주의고 개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행자는 하나지만 여기에 관련된 토지수자는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시행자와 각각의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공동 신청할지를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결정을 한다? 등기하는데 시간 다 가. 너무 많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행자 혼자서 단독으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합니다. 한꺼번에 일괄 신청이고 등기 신청은 강제돼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시행자가 혼자서 등기 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신청에서 등기가 나오게 되면 나온 등기를 사람에게 쭉 나눠주면 편하죠? 그래서 일반 공시에 대한 원칙으로서 5번에 1번 시행자는 시행자가 혼자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죠. 시행자 혼자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 소리를 알리고 토지나 건설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해야 되며, 촉탁 신청하여야 한다잖아요. 강제주의고 당연히 여기는 일괄 신청이 전제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14일 내에 다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신청, 일괄 신청, 등기 신청, 강제주의 이런 점에서 좀 달라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기본 파트에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개발법 끝났습니다. 정비법 들어가요. 정비법. 288쪽 드디어 세 번째 나오는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항상 이 정비법은 제가 개발사업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개발사업처럼 이 정비사업도 어떻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지 흐름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정비사업의 흐름. 뭐 개발사업과 흐름과 비슷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흐름과 비슷해요.
그럼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흐름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새로 신도시를 주로 개발할 때 쓰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정비사업은 정비 망가진 거 고치는 게 정비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이 망가진 걸 전제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옛날에 이미 개발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망가진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망가진 거, 오래된 거 부수고 이제 새로 짓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정비고 배우기 전이라면 주로 재개발, 재건축, 다시 개발, 다시 건축하는 것이 주로 정비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배우신 분이라도 항상 도시개발과 비교를 해서 그 틀을 잡아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틀은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수용 사용 방식한 사업과 환지 방식한 사업이 약간 차이가 나죠. 환지 방식이라면은 공급 계획이 아니고 환지 계획 나오고, 아까 이 환지 처분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은 개발 사업 중에서도 어디랑 비슷해서 어디랑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요거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한 수용 사용 방식에 한 사업과 환지 방식에 한 사업 중에 어느 방식에 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비슷할까요? 환지, 수용. 아니 왜 대답을 잘하시고 또 왜 고개를 숙여, 뭐 틀리면 어때? 수용이라 그랬어요? 틀렸는데 틀리면 어떠냐고. 틀리면 어때? 뭐 환지랑 비슷해. 환지랑. 여러분 제가 수용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보상금 주고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한다 그랬죠? 환지라면은 시행자가 취득이 아니고 자기 땅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받는다 그랬죠? 거기 관련된 사람이.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시행자가,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시행자가 아파트를 다 보상금 주고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하나요? 아니면 거기 아파트 가진 사람이 자기 거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받는 건가? 어디랑 같아요? 환지랑 같잖아. 환지랑 같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종전에 자기 그곳에 있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새 부동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 환지에서 자기 땅을 제공하고 새 땅 받듯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합니까?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권리 주장할 것 없이 보상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에 공급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래도 기억이 훨씬 더 남지. 틀려요. 그럼 환지 방식의 사업과 비교해 볼 거예요. 생각나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던 거? 개발계획, 개발구역, 그 다음에 시행자로서는 우리 조합도 얘기를 해야지. 조합은 환지에서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시기 인가고시를 통해 사업시행권 땄으면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고시가 나오고, 공사 끝나고 공사시에서 끝나면 중공검사 이후에 환지 처분하고. 여기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요. 여기랑 순서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나? 왜 이게 막 이렇게 되네? 일단 여기만 있는, 여기 차이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게 있는데 거기랑 상관없이 이제 그쪽과 똑같은 절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비워놓고 뭐가 나와야 돼요? 그쪽과 똑같은 것만 생각하시면, 그쪽의 개발계획, 여기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정비계획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쪽의 개발계획 대신에 여기는 정비계획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정비 구역 지정이 나오겠죠. 정비라는 말만 붙였을 뿐이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 공공과 민간. 역시 민간 중에서 조합.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예요, 이게. 여긴 정비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비조합.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오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게 그쪽으로 얘기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랑 같은 얘기예요. 사업시행권 땄습니다. 그럼 한 칸 비우고 환지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요. 환지라는 말을 못 쓰죠. 여기서는 꼭 당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고 나서 공사시작에서 공사 끝나면은 권리이전고시가 나옵니다. 환지 처분에 비슷한 얘기예요. 권리이전고시.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넘어가는 제가 요렇게만 똑같은 걸 일단 써놨어요. 똑같은 걸 써놨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의 환지방식한 도시개발 사업의 틀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정비사업 틀 잡는 것도 지금 두 개는 비워놨지만 아주 쉽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 이름만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개발계획과 여기 정비계획이 비슷한 거예요. 그쪽의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이 비슷한 겁니다. 그쪽 시행자와 여기 시행자가 비슷한 거예요. 특히 조합과 조합 비슷해요. 그쪽에서도 환지 방식일 때는 조합이 나오잖아. 수용사항과 다르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하니까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차이점 위주로 보셔야 돼. 비슷한 건 비슷한 것이고. 그쪽의 실시계획과 시행계획이 같은 겁니다. 사실 법이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쓰니까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이런 건.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해석을 다르게 할 거예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이고 요거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똑같이 써주면 좋겠지만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 시행권을 땄다. 그럼 여기는 시행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 시행권 땄어요. 사업 시행권 땄으니까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이 그쪽에서는 환지계획 인가고시, 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그래서 환지계획과 관리처분이 서로 비슷해. 근데 제가 아까 환지계획은 필지별로,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그쪽은 땅을, 여긴 건물 준단 말이에요. 이름이 환지라고 뭐로 말을 못 써. 처분, 관리하고 처분하겠다. 처분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처분할지, 처분을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환지계획 인가고시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 끝났어요? 시작해서 끝났어? 똑같이 하잖아. 여기 뭐 예정지는 그쪽에만 있고 여기는 없고, 그쪽에서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여기서는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받고 공사완료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그쪽 준공검사랑 공사완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이거 바꿔서 내는 거야.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환지 처분하죠. 아까 배웠던. 여기는 환지 말을 못 쓴다니까. 글쎄 건물주로 주는 것이라. 권리 이전하는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를 이전한 처분을 한다. 권리 이전을 처분하고 고시한다. 이걸 그대로 저쪽으로 쓰면 환지 처분 공고랑 이 얘기는 똑같은 거지. 환지 처분하는 거. 권리 이전 처분한다. 공고한다. 고시한다. 단지 이런 입법 태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를 같은 순서에 따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다 둘만 안 사가면 돼. 둘만 안 사가면 되는데, 물론 제가 요거에 떨어뜨려 놓은 게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똑같이 6문제 나오는 법이지만 에이, 피곤해. 이게 훨씬 피곤해. 똑같은 6문제인데 양이 한 2배는 될 거예요. 이게 문제는 똑같이 6문제인데 특히 그래서 정비법일수록 거기다가 이 정비사업이 3가지 정비사업을 얘기해요. 개발사업은 하나인데 여기는 3가지 정비사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출제 비중인데 쓸데없이 복잡한 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서도 뺄 거는 많이 빼는 게 중요해요. 6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면 그냥 합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세세히 다 하려면 개발법의 2배 이상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기본만 할 수 있게 기본만. 벌써 여기서부터 이래. 그쪽에서는 개발계획 그냥 수립 하나입니다. 여기는 정비계획 수립을 둘로 나눠놨어요. 벌써 이렇게 똑같은 얘기도 복잡해진다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 관리계획처럼 입안 결정으로 나눠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라. 입안만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 구역 지정을 해서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만 정비계획이 둘로 나눠져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주고 정비계획 지정,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그렇게 되지. 순서 똑같은데, 자, 이건 확실한 차이죠. 요렇게 적어 두시면 이제 정비사업은 기본 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요 2가지는 말이죠.
개발법에는 없고 여기만 추가로 더 있는 건데 이게 개발법과 정비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차이 이런 추가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정비사업은 새로 개발하는 게 옛날에 개발이 돼 있었는데 오래된 것을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을 했죠. 그 특성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개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개발된 것이 옛날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많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비사업을 언제 하고 어디에 대한 정비사업은 언제 하고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거예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은 그럴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계획 써서 하면 되는데 새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곳이란 너무 많은 개발이 옛날에 이루어져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정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정비 사업 그 방향이 들어가고 이제 구체적인 그때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해당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 입안이 되고 구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당 하나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건 이제 여러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럼 이건 왜 필요하냐? 아유, 요거 왜 필요하냐? 아까 환지와 관리처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제가 환지는 필지별로 작성한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한다 그랬죠? 분양 대상자가 분양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 분양 받을 사람. 그러면 환지에서는 필지별로 할 때는 제가 환지 받을 때 신청도 필요해서 가만히 있으면 시행자가 당신에 대해서는 어떤 환지 주겠다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분양 대상자가 돼야 돼요.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분양 신청을 해야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청을 만들기 전에는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를 가려야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죠. 분양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가 이거예요. 분양 통지 및 공고. 그래서 분양에 관련된 상황, 분양 신청 기간을 포함해서 분양 신청 기간 아니면 당신의 토지는 얼마 평가됐고 차업비 얼마 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 분양에 관련 이걸 포함한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통지고 일정한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지 공고 있을 때 이제 이 분양 신청을 알려준다 그랬죠? 이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면 돼. 그러면 그자가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분양을 안 받겠다 그러면 현금으로 청산해 주면 돼. 물건 안 주니까. 그래서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분양 대상자가 가려졌을 때 그자에게 뭘 주겠다 세우기 때문에 요거 전에 요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환지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지. 여기서만 필요한 거지. 차이점 때문에. 이해했어요? 완성됐어 그러면. 요 틀부터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개발부서 사람 그 붙이듯이 뭐 행정청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하면서 기본적인 걸 다 집어넣어서 이제 역시 요거를 통해서 기본 틀을 잡을 수 있게 하니까 노트가 있으면 이거 한 중간쯤에 이거를 크게 중간쯤에 양쪽에 옆에다 이제 할 것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기본 틀은 역시 기본 틀일 뿐이야. 기본 틀. 이 정비사업 세 가지 정비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비사업의 뜻을 정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 정비사업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나중에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틀부터 정확히 잡아두셔야 이제 첫 그 스타트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기존에 하신 분들 제가 그래서 정비사업을 얼마나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세 가지 정비사업 생각나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렇게? 또.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 겸해서 이렇게 싹 적어보니까 역시 집에다 거의 다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딱 해놓고 보통의 정비사업 요거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정비사업 두 가지 요거 여기에 비해서 작은 사업 요거 요렇게 했던가 요렇게 느낌 잡아야 되잖아. 옛날에는 정비사업이 6가지 정비사업이었어요. 옛날이라고 몇 년 전 일이야. 몇 년 전 6가지 정비사업이 약 달라졌는데
그거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인위적으로 세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둘둘 이렇게 막 됐어요. 오히려 인위적으로 줄인 게 별로 안 좋은데 6가지 중에서 하나만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머지 5가지를 둘둘 하나로 이렇게 해놔서 요거 할 때 뜻을 분석해서 느낌만 잡으시든 느낌 잡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정비법으로 통합한 것 자체가 원래 무리예요. 이게 뭐 사적, 공적 막 이런 거 합쳐갖고 각각 법에 3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일단 요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정비사업은 아까 이름이 뭐였나요? 이 법의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비를 하는 법인데 어느 환경을 정비해 줄 것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이죠. 두 환경을 정비해 주겠다는 거. 법 이름 보시면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겠다는 거.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이미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달리 여기 정비사업이 이미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 주상공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이 개발되어 있는 곳인데 주로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을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주로 하는 것을 도시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주거환경도 도시에 속하는 건데 도시에 주상공동이 있으니까 법이 다른 곳에 있던 걸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말도 약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일단 우리 입법 취지상 이렇거든요. 우리 주상공 개발되는 곳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이 둘로 나눠져 있다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이니까 굳이 분석을 해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을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을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 중에서 어디서 하는 걸 제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걸 제일 많이 그죠? 주거환경 정비.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좀 오히려 좀 드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오래된 상가가 있을 때 요 오래된 상가가 낙후됐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싹 뜯어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아니면 공업지역에서 뭐 옛날에 저쪽 구로 뭐 이쪽에 그 공장 위주로 개발되어 있던 것을 오랜 세월 지나니까 그냥 옛날 거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오래된 상가, 오래된 공장 고치는 것이 주로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꼭 주거지역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곳에 하여튼 그냥 느낌 잡으세요. 주거지역에서 주로 하는 정비사업을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그래서 이 두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게 이건데 요거를 한번 이 이름을 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서 상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다시 개발하겠다는 거고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 요건 아예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에 따라서 이쪽 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먼저 요 둘만 비교해 보시면 느낌 잡을 때 다시 개발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 개발 건축 말 중에서는 어느 말이 더 큰 말이에요? 이게 훨씬 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다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해요. 건축물 건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 개발한 것은 건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만 넣고 보면 사실 이쪽이 좀 더 공적 사업이고 상대적으로 좀 사적 사업인데 아예 그냥 제 틀대로 요게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요게 상대로 크고 요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라고 보세요. 이게 보통에 비해서 이것이 작은 보통에 비해서 작은 게 재건축이고 건축이 불가하니까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게 개선사업이고 최저인데 이거 특수하게 생겼잖아.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니까. 에? 자 이렇게 놓고 할 겁니다. 이렇게 느낀 자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게 이리적으로 합쳐져 갖고 아이고야 어쩔 수 없는데 쉰 다음에 합시다.